2002년 워싱턴, 보이지 않는 탄환이 일상을 관통했습니다. 주유소와 마트가 사선이 된 공포의 3조. 이 비극은 테러가 우리 곁 어디에나 있을 수 있음을 경고하며 평범한 삶을 지키기 위한 인류의 뼈아픈 성찰과 회복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2002년 10월 2일 오후 6시 4분, 메릴랜드 주 휘턴의 한 마이클스 공예품 매장 앞에서 55살 남성 제임스 마틴이 주차장을 걸어가다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그는 총에 맞아 즉사했습니다. 이는 향후 3주간 워싱턴 DC 일대를 공포로 몰아넣을 연쇄 저격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총성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단지 평범한 중년 남성이 쇼핑을 마치고 나오다가 갑자기 쓰러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치밀하게 계획된 저격의 시작이었습니다. 범인은 약 150m 떨어진 곳에서 고성능 소총으로 정확히 조준해 쏘았습니다. 다음 날인 10월 3일, 더 큰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15시간 동안 메릴랜드 주와 워싱턴 DC 일대에서 5명이 더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모두 일상적인 활동을 하던 중에 갑자기 저격당했습니다.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던 사람, 잔디를 깎던 사람, 버스를 기다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총기 사건을 넘어서 미국 사회 전체를 뒤흔든 테러 사건이었습니다. 존 앨런 무하마드와 17살 리 보이드 멜보가 저지른 이 범죄는 수도권 전체를 마비시켰습니다. 학교들은 문을 닫았고 주유소들은 텐트를 설치했으며 사람들은 지그재그로 걸어 다녔습니다. 이 사건은 9.11 테러 1년 후 발생하여 미국인들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언제 어디서 저격당할지 모른다는 공포가 일상을 지배했습니다. 이는 테러가 반드시 대규모 폭탄이나 항공기 납치가 아니라 두 사람과 한 대의 차량만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10월 2일 제임스 마틴이 첫 번째 희생자가 된 후, 다음 날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10월 3일 오전 7시 41분, 메릴랜드 주 실버 스프링의 쇼핑몰 주차장에서 프로그래머 제임스 버크너가 잔디를 깎다가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같은 날 오전 8시 37분, 워싱턴 DC 조지아 에비뉴의 모빌 주유소에서 택시 기사 프레무 쿠마르 와잘레카가 주유하던 중 저격당했습니다. 오전 9시 58분에는 메릴랜드 주 켄싱턴의 쉘 주유소에서 사라 라모스가 벤치에 앉아 있다가 총에 맞았습니다. 오후 9시 30분에는 워싱턴 DC 조지아 에비뉴에서 로리앤 루이스 리베라가 진공청소기를 사용하던 중 저격당했습니다. 10월 3일 마지막 희생자는 파스칼 찰롯이었습니다. 그는 오후 9시 20분경 워싱턴 DC 조지아 에비뉴에서 버스를 기다리다가 총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하루 동안 5명이 저격당해 숨진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경찰은 연쇄 저격 사건임을 확신했습니다. 모든 희생자들이 같은 구경의 총알에 맞았고 범행 수법이 유사했습니다. 특히 범인은 멀리서 정확히 조준의 한 발로 즉사시켰습니다. 이는 상당한 사격 실력을 가진 사람의 소행임을 시사했습니다. 언론은 이 사건을 벨트웨이 저격수라고 명명했습니다. 벨트웨이는 워싱턴 DC를 둘러싸고 있는 순환고속도로 I-495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건들이 주로 이 지역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시민들은 극도의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평범한 일상활동이 모두 위험해 보였습니다.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거나 쇼핑몰에서 쇼핑을 하거나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것조차 두려워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출을 자제했고 야외 활동을 피했습니다. 연쇄 저격 사건의 범인은 두 사람이었습니다. 주범은 41살 존 앨런 무하마드, 본명 존 앨런 윌리엄스였고 공범은 17살 리 보이드 멜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나이 차이가 24살이나 나는 특이한 조합이었습니다. 존 앨런 무하마드는 1960년 12월 31일 루이지애나 주 뉴올리언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1978년 미군에 입대하여 1985년까지 복무했습니다. 군 복무 중 그는 사격 교관으로 일했고 뛰어난 사격 실력을 보였습니다. 이후 1992년부터 1994년까지 국방방위대에서 복무했습니다. 무하마드는 1980년대 후반 이슬람으로 개종했습니다. 1987년 결혼하여 세 자녀를 두었지만 아내와의 관계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는 점차 극단적인 사고를 하게 되었고 미국 사회에 대한 분노를 품게 되었습니다. 리보이드 멜보는 1985년 2월 18일 자메이카 킹스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고 2001년 어머니와 함께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는 지적이고 예술적 재능이 있었지만 정서적으로 불안정했습니다. 두 사람은 2001년 앤티가 바부다에서 만났습니다. 무하마드는 멜보의 아버지 같은 존재가 되었고 멜보는 무하마드를 맹목적으로 따랐습니다. 무하마드는 멜보를 세뇌시켜 자신의 계획에 동참시켰습니다. 무하마드의 동기는 복합적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전 아내에 대한 복수심이 있었고 사회적으로는 미국 사회에 대한 분노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이슬람 극단주의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정치적 목적보다는 개인적 원한이 더 큰 동기였습니다. 연수의 저격 사건으로 인해 워싱턴 DC 일대는 극도의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시민들의 일상생활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외출을 최소화했고 야외 활동을 피했다. 특히 주유소와 쇼핑몰 같은 곳은 위험 지역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주유소들은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많은 주유소에서 임시 텐트나 차양을 설치하여 고객들이 숨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부 주유소는 아예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고객들은 차량에 기름을 넣는 동안 계속 주변을 둘러보며 불안해했습니다. 쇼핑몰들도 보안을 강화했습니다. 주차장에 경비원을 배치하고 고객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야외 행사들은 대부분 취소되었습니다. 스포츠 경기도 연기되거나 실내에서 열렸습니다. 학교들의 대응도 드라마틱했습니다. 많은 학교들이 문을 닫았고 야외 활동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체육 수업은 실내에서만 이루어졌고 소풍이나 견학은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집으로 갈 때도 지그재그로 걸어 다녔습니다. 대중교통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것이 위험하다고 여겨져 많은 사람들이 대중교통 이용을 꺼렸다. 일부 버스 정류장에는 임시 차양막이 설치되었습니다. 직장인들도 출퇴근 패턴을 바꿨습니다. 가능한 한 실내 주차장을 이용하려고 했고 야외 주차장에서는 빠르게 이동했습니다. 일부 회사들은 재택근무를 허용하기도 했습니다. 언론의 연일 보도도 공포감을 증폭시켰습니다. 24시간 뉴스 채널들이 실시간으로 사건을 보도했고 새로운 저격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긴급 뉴스로 알렸습니다. 이는 시민들의 불안감을 더욱 키웠습니다. 워싱턴 DC 일대의 경찰과 연방 수사기관들은 사상 최대 규모의 공동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FBI, ATF, 알코올 담배 화기 단속국, 시크릿 서비스, 그리고 지역 경찰들이 모두 참여했습니다. 이는 9.11 테러 이후 가장 큰 수사 작업이었습니다. 수사본부는 몽고메리 카운티에 설치되었습니다. 찰스 무스 몽고메리 카운티 경찰서장이 수사를 지휘했습니다. 그는 연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수사 진행 상황을 발표했습니다. 초기 수사의 가장 큰 어려움은 목격자 부족이었습니다. 범인은 멀리서 저격한 후 즉시 도주했기 때문에 목격한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또한 총성도 소음기나 원거리로 인해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우선 탄도학 분석에 집중했습니다. 현장에서 회수한 총알들을 분석한 결과 모두 같은 총에서 발사된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223 구경 소총탄이었고 아마도 부시마스터 XM15 소총에서 발사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CCTV 분석도 중요한 수사 방법이었습니다. 사건 현장 주변의 모든 CCTV를 수집하여 분석했다. 하지만 범인은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했기 때문에 명확한 영상을 확보하기 어려웠습니다. 목격자 증언도 수집했다. 일부 목격자들은 현장에서 흰색 밴이나 트럭을 봤다고 증언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흰색 차량들을 집중적으로 수색했다. 하지만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이는 잘못된 목격담이었습니다. 프로파일러들도 투입되었다. FBI의 행동 분석 전문가들이 범인의 심리적 특성을 분석했다. 그들은 범인이 군사 훈련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고 계획적이고 냉정한 성격의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10월 초기 사건들 이후 저격 사건은 계속해서 발생했습니다. 10월 4일에는 메릴랜드 주 스포트실베이니아의 마이클스 매장 주차장에서 43살 여성 캐럴린 심이 쇼핑을 마치고 나오다가 총에 맞았습니다. 다행히 그녀는 중상을 입었지만 생명은 구했습니다. 10월 7일에는 버지니아 주 벤자민 테이슬러 중학교 앞에서 13살 학생이 등교하다가 총에 맞았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이 사건으로 이내 지역 학교들이 모두 폐쇄되었습니다. 10월 9일에는 버지니아 주 매너서스의 선코 주유소에서 53살 딘 메이어스가 주유하던 중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10월 11일에는 버지니아 주 메시포낙스의 폰더로사 스테이크하우스 주차장에서 47살 케네스 브리지스가 저격당했습니다. 10월 14일에는 버지니아 주 폴스처치의 홈디포 주차장에서 47살 FBI 분석관 린다 프랭클린이 쇼핑을 마치고 나오다가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이 사건은 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FBI 직원조차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10월 19일에는 버지니아 주 애슈랜드의 레스토랑 주차장에서 37살 제프리 후퍼가 총에 맞았습니다. 그는 아내와 함께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오다가 저격당했습니다. 10월 22일에는 메릴랜드 주 몽고메리 카운티의 버스 정류장에서 35살 버스 기사 콜라드 존슨이 출근하던 중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그는 마지막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범행 패턴을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째, 대부분 주유소나 쇼핑몰 같은 일상적인 장소에서 발생했다. 둘째, 희생자들은 나이, 성별, 인종이 다양했다. 셋째, 모두 한 발로 즉사시켰다. 넷째, 범인은 저격 후 즉시 도주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범인들은 경찰과 소통을 시도했습니다. 그들은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자신들의 정체를 암시했습니다. 또한 현장에 메모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10월 19일 제프리 후퍼 저격 사건 현장에서 타로 카드가 발견되었습니다. 카드에는 디어 폴리스맨, I am God이라는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는 범인이 자신을 신으로 여긴다는 것을 보여주는 불길한 신호였습니다. 범인들은 또한 전화를 통해 경찰과 소통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초기에는 이를 장난 전화로 여겨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범인들은 몇 차례 전화를 걸어 자신들이 진범임을 주장했지만 경찰은 이를 믿지 않았습니다. 10월 17일 범인들은 다시 전화를 걸어 엘라베마 주 몽고메리에서 발생한 강도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그들은 이 사건을 자신들이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이를 통해 자신들의 정체를 증명하려 했습니다. 10월 23일 범인들은 메릴랜드 주 애슈랜드의 폰더로사 스테이크하우스 주차장에서 메모를 남겼습니다. 메모에는 For you, Mr. Police.
콜 미갓 두 난딜리즈 투 더 프레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또한 1천만 달러를 요구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범인들의 이러한 소통 시도는 그들의 심리 상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신으로 여기며 경찰과 사회를 통제하려 했다. 하지만 동시에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도 있었습니다. 10월 24일 오전 3시 19분 메릴랜드주 프레더리 카운티의 마이런즈빌 휴게소에서 잠을 자던 무하마드와 멜보가 체포되었습니다. 그들은 파란색 1990년형 쉐보레 카프리스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체포는 시민의 신고로 이루어졌습니다. 휴게소 직원이 의심스러운 차량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조심스럽게 차량을 포위한 후 두 사람을 체포했습니다. 차량에서는 부시마스터 XM15 소총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모든 저격 사건에 사용된 무기였습니다. 또한 차량 뒷좌석에는 총구를 내밀 수 있도록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이는 범인들이 차량에서 저격한 후 즉시 도주할 수 있도록 개조한 것이었습니다. 차량에서는 또한 GPS 장비, 쌍안경, 지도 등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범인들이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이슬람 관련 서적과 테러 관련 자료들도 발견되었습니다. 무하마드와 멜보는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증거가 명확했고 결국 유죄를 인정했다. 무하마드는 주범으로, 멜보는 공범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체포 소식이 전해지자 워싱턴 DC 일대 주민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3주간의 공포가 마침내 끝난 것이다. 하지만 이 사건이 남긴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무하마드와 멜보에 대한 재판은 각각 다른 주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무하마드는 버지니아 주에서, 멜보는 메릴랜드 주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는 각 주의 법률이 다르기 때문이었습니다. 무하마드의 재판은 2003년 버지니아 주 체서필드 카운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검찰은 그가 주범으로서 모든 저격 사건을 계획하고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 측은 그가 정신적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배심원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03년 11월 17일 무하마드는 1급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11월 24일에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는 또한 테러 혐의로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멜보의 재판은 더 복잡했습니다. 그는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사형을 선고받을 수 없었다. 2003년 12월 그는 1급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04년 3월에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범인들의 동기와 계획이 자세히 밝혀졌습니다. 무하마드는 전 아내를 살해하려고 했지만 이를 은폐하기 위해 무차별 저격을 저질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그는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한 일종의 테러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멜보는 무하마드에게 세뇌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무하마드는 그를 아들처럼 대하며 자신의 계획에 참여시켰다. 멜보는 처음에는 단순히 무하마드를 따르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적극적으로 범행에 참여했습니다. 벨트웨이 저격 사건으로 1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각각의 희생자들은 평범한 일상을 보내다가 갑작스럽게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 사건의 참혹함을 더욱 실감나게 해줍니다. 제임스 마틴 55살은 프로그램 분석가였습니다. 그는 부인과 함께 공예품 매장에서 쇼핑을 마치고 나오다가 첫 번째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두 자녀를 둔 평범한 아버지였습니다. 제임스 버크너 39살은 조경업자였습니다. 그는 아침 일찍 일을 시작하기 위해 잔디를 깎다가 총에 맞았습니다. 그는 성실한 노동자였고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프레무 쿠마르 와잘레카 54살은 인도계 이민자로 택시 기사였습니다. 그는 새벽 일찍 일을 시작하기 위해 택시에
기름을 넣다가 희생되었습니다. 그는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성실한 이민자였습니다. 사라 라모스 34살은 베이비시터였습니다. 그는 주유소에서 잠깐 휴식을 취하다가 총에 맞았습니다. 그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따뜻한 여성이었습니다. 로리앤 루이스 리베라 25살은 보모였습니다. 그는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진공청소기를 사용하다가 갑작스럽게 희생되었습니다. 파스칼 찰로지 72살은 목수였습니다. 그는 오랜 경험을 가진 숙련된 기술자였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다가 마지막 순간에 총에 맞았습니다. 딘 메이어스 53살은 시민 엔지니어였습니다. 그는 전문직에 종사하며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다가 희생되었습니다. 케네스 브리지스 53살은 사업가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업을 운영하며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오다가 총에 맞았습니다. 린다 프랭클린 47살은 FBI 분석관이었습니다. 그는 법 집행 기관에서 일하며 공공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범죄자들을 잡는 일을 하다가 범죄의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콜라드 존슨 35살은 버스 기사였습니다. 그는 성실하게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며 시민들을 위해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출근길의 마지막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벨트웨이 저격 사건은 미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9.11 테러 이후 높아진 불안감이 이 사건으로 인해 더욱었다. 테러가 반드시 대규모 조직이나 복잡한 계획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두 사람과 한 대의 차량, 그리고 소총 한 자루만으로도 수도권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의 총기 규제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켰습니다. 범인들이 사용한 부시마스터 XM15는 민간인도 합법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반자동 소총이었습니다. 총기 규제 지지자들은 이런 고성능 무기가 민간인의 손에 들어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총기 소유권 지지자들은 문제는 총기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라고 반박했다. 그들은 범죄자들이 총기를 불법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 집행기관들도 이 사건을 통해 많은 교훈을 얻었다. 연수의 저격 사건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 새로 작성되었고 다기관 협력 시스템이 개선되었다. 또한 시민 신고 시스템의 중요성이 재인식되었습니다. 언론의 역할도 논란이 되었다. 일부에서는 언론이 범인들에게 너무 많은 관심을 주어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게 도왔다고 비판했다. 반면 다른 일부에서는 언론이 시민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옹호했습니다. FBI의 행동 분석 전문가들은 이 사건을 통해 연수의 저격범의 심리를 깊이 있게 분석했다. 무하마드와 멜보의 관계는 특히 흥미로운 연구 대상이었습니다. 무하마드는 전형적인 나르시시스트적 성격 장애를 보였다. 그는 자신을 신으로 여기며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려 했다. 그의 범행은 개인적 복수와 사회적 분노가 결합된 결과였습니다. 멜보는 무하마드에게 완전히 세뇌된 상태였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스톡홀름 증후군의 한 형태로 분석했다. 멜보는 무하마드를 아버지이자 구원자로 여기며 그의 모든 지시를 따랐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일종의 마스터 슬레이브 관계였다. 무하마드는 계획을 세우고 지시했으며 멜보는 이를 시행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멜보도 점차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사건이 카피캣 테러의 위험성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큰 공포를 조성할 수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벨트웨이 저격 사건은 미국의 국가 안보 정책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 사건은 테러가 반드시 외국에서 온 위협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국내에서 자생한 테러리스트들도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이 사건을 국내 테러로 분류했다. 이는 9.11 테러와는 다른 형태의 위협이었다. 대규모 조직이나 복잡한 계획 없이도 소수의 개인이 사회에 큰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 이후 론 울프 테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단독 또는 소수의 테러리스트들이 저지르는 테러에 대한 대응 방안이 연구되었다. 이는 기존의 대규모 테러 조직에 대한 대응과는 다른 접근법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지역 간 협력의 중요성을 보여주었다. 범인들이 여러 주에 걸쳐 활동했기 때문에 연방기관과 지방기관의 협력이 필수적이었다. 이를 통해 다기관 협력 시스템이 개선되었습니다. 벨트웨이 저격 사건의 진정한 피해자는 총에 맞아 숨진 10명과 부상당한 3명,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이었다.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많은 가족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를 겪었다. 평범한 일상이 갑자기 공포로 바뀌었고, 가족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특히 아무런 이유 없이 무차별적으로 선택된 희생자들이었기 때문에 더욱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일부 가족들은 소송을 제기했다. 총기 제조업체, 총기 판매업체, 그리고 범인들을 상대로 한 민사 소송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법적 구제만으로는 상실의 고통을 완전히 치유할 수 없었습니다. 지역사회는 피해자 가족들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 활동을 벌였다. 기금 모금, 심리 상담, 법적 지원 등이 제공되었다. 이러한 지원은 가족들이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가족들은 이 사건을 통해 더 강해졌다고 말했다. 그들은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깨달았고 서로에게 더 감사하게 되었다고 했다. 하지만 여전히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처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벨트웨이 저격 사건은 24시간 뉴스 시대의 대표적인 사건이었다. CNN, 폭스뉴스, MSNBC 등 케이블 뉴스 채널들이 실시간으로 사건을 보도했다. 이는 시민들에게 신속한 정보를 제공했지만 동시에 문제점도 드러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부정확한 정보의 확산이었다. 초기에 흰색 밴에 대한 목격담이 널리 퍼져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의심을 받았다. 실제로는 범인들이 파란색 세단을 사용했는데 이러한 오보가 수사에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언론의 과도한 관심도 문제였다. 범인들이 언론을 통해 자신들의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고 언론이 이에 응함으로써 범인들의 목적 달성에 도움을 주었다는 비판이 있었다. 반면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다. 언론이 시민들에게 안전 수칙을 알리고 수사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했다. 특히 범인 체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시민 신고도 언론 보도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언론의 책임감 있는 보도의 중요성이 재인식되었다. 속보 경쟁보다는 정확한 정보 전달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 벨트웨이 저격 사건은 당시로서는 첨단 수사 기법들이 활용된 사건이었다. 탄도학 분석, CCTV 분석, 통신 감청, GPS 추적 등 다양한 기술이 사용되었습니다. 탄도학 분석은 이 사건 해결의 핵심이었다. 현장에서 회수된 총알들을 분석하여 같은 총에서 발사되었음을 확인했다. 또한 총알의 특성을 분석하여 사용된 무기의 종류를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CCTV 분석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비록 범인들의 명확한 영상을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사건 현장 주변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이를 통해 범인들의 이동 경로를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통신 감청 기술도 활용되었다.
범인들이 경찰과 소통하려 할 때 전화 통화를 추적하여 위치를 파악하려 했다. 하지만 범인들이 공중전화를 사용하고 짧은 시간 통화하여 추적이 어려웠습니다. GPS 기술은 범인 체포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지는 않았지만 사건 이후 유사한 사건의 예방에 활용되었다. 차량 추적 시스템과 위치 기반 서비스의 중요성이 재인식되었습니다. 벨트웨이 저격 사건은 워싱턴 DC 일대의 교육 시스템에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13살 학생이 저격당한 사건 이후 학교들의 안전 대책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많은 학교들이 일시적으로 문을 닫았다. 야외 활동은 전면 금지되었고 체육 수업은 실내에서만 이루어졌다. 학생들의 등하교도 제한되었고 학부모들이 직접 데리러 와야 했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락다운 훈련이 도입되었다. 학생들은 위급 상황에서 교실에 숨어 있는 방법을 배워야 했다. 이는 어린 학생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었지만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였습니다. 교사들과 학교 관계자들도 스트레스를 받았다.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이 컸다. 많은 교사들이 심리 상담을 받았고 일부는 직업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학교 안전 프로그램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위기 상황 대응 매뉴얼이 개발되었고 학교 보안 시스템이 강화되었다. 이는 나중에 발생한 다른 학교 총기 사건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3주간의 공포는 워싱턴 DC 일대의 경제에도 큰 타격을 주었다. 사람들이 외출을 꺼리면서 소비가 급격히 감소했다. 특히 쇼핑몰, 주유소, 레스토랑 등 야외 활동과 관련된 업종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주유소들은 매출이 급격히 감소했다. 사람들이 기름을 넣는 것을 두려워했고 일부 주유소는 임시 휴업을 하기도 했다. 주유소 운영자들은 텐트나 차양막을 설치하는 등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쇼핑몰들도 타격을 받았다. 평소 붐비던 쇼핑몰들이 한산해졌고 매출이 크게 감소했다. 특히 야외 주차장을 이용해야 하는 대형 쇼핑몰들이 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레스토랑과 카페들도 어려움을 겪었다. 사람들이 외출을 꺼리면서 외식 횟수가 줄어들었다. 특히 야외 테라스를 운영하는 업소들은 아예 영업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관광업계도 큰 타격을 받았다. 워싱턴 DC는 미국의 수도로서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이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 관광객 수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2009년 11월 10일 존 앨런 무하마드가 버지니아 주 그린스빌 교도소에서 독사령으로 처형되었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지만 모든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처형 직전까지 구명 운동이 있었다. 일부 시민권 단체들이 사형 제도 자체에 반대하며 구명을 호소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민들과 피해자 가족들은 처형을 지지했습니다. 무하마드는 마지막 식사로 치킨과 딸기 케이크를 요청했다. 그는 마지막 말을 남기지 않았다. 처형은 오후 9시 11분에 완료되었습니다. 처형 소식이 전해지자 피해자 가족들은 복잡한 감정을 드러냈다. 일부는 정의가 실현되었다고 안도감을 표현했지만 다른 일부는 그의 죽음이 잃어버린 가족을 되돌려주지는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무하마드의 처형으로 벨트웨이 저격 사건은 법적으로 완전히 마무리되었다. 하지만 이 사건이 남긴 상처와 교훈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리 보이드 멜본은 현재도 감옥에서 복역 중이다. 그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평생 감옥에서 지내야 한다. 하지만 그는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나중에 형량이 재검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멜본은 감옥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 그는 회화와 문학에 재능이 있어서 여러 작품을 만들었다. 또한 종교적 개종을 통해 정신적 안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러 차례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범행에 대해 후회를 표명했다. 그는 무하마드에게 조종당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멜보가 재활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한다. 그는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고 무하마드의 강한 영향하에 있었다. 또한 감옥에서 모범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가족들은 그의 가석방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그들은 그가 아무리 개과천선했다고 해도 무고한 사람들을 죽인 죄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벨트웨이 저격 사건은 21세기 미국에서 발생한 가장 충격적인 테러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3주간의 공포는 10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갔고 수백만 명의 시민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테러의 새로운 형태를 보여주었고 미국 사회에 많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가장 중요한 교훈은 테러가 반드시 대규모 조직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소수의 개인도 적절한 무기와 계획이 있으면 사회에 큰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이는 론 울프, 테러의 위험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다기관 협력의 중요성을 보여주었다. 연방기관과 지방기관, 그리고 시민들의 협력이 있었기에 범인을 체포할 수 있었다. 이는 앞으로의 테러 대응에 중요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기술적 측면에서도 많은 발전이 있었다. 탄도학 분석, CCTV 분석, 통신 감청 등의 기술이 발전했고, 이는 다른 사건 해결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시민들의 안전의식이 높아졌다. 사람들은 주변 환경에 더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고, 의심스러운 상황을 신고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희생자들을 기억하는 것이다. 제임스 마틴, 제임스 버크너, 프레무 쿠마르 와잘레카, 사라 라모스, 로리 루이스 리베라, 파스칼 찰롯, 딘 메이어스, 케네스 브리지스, 린다 프랭클린, 콜라드 존슨. 이들은 모두 평범한 일상을 보내다가 갑작스럽게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들의 죽음은 우리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준다. 또한 테러와 폭력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파괴적인지를 보여준다. 우리는 이들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더 안전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벨트웨이 저격 사건은 끝났지만 그 교훈은 계속되고 있다. 테러의 위협은 여전히 존재하고 우리는 이에 대비해야 한다. 하지만 공포에 굴복하지 않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것이 테러리스트들에 대한 최선의 대응이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인간의 어두운 면을 보았지만 동시에 밝은 면도 보았다. 위기 상황에서 시민들이 보여준 연대와 협력,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수사관들의 노력은 희망의 증거였다. 우리는 이러한 선한 의지를 바탕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제공된 정보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